유럽 최고 강국 프랑스가 미국의 전략 무기를 버리고 한국산 무기를 선택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즉각 대응에 나섰고 유럽 전역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거대한 변화의 중심엔 바로 한국산 무기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한국이 세계 최강 대국들의 안보 전략까지 흔들게 된 걸까요? 그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한국이 그 대안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동아시아 공장에서 만든 조립 무기를 우리 유럽 전략의 핵심으로 쓰자고요? 앙투안 르구아 의원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프랑스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경멸이 가득했고 회의장 안이 순간 얼어붙었죠. 저는 스웨덴 국방부 소속 안보 전략 분석가 안드레아스 레프그렌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로 유럽 각국이 긴장하던 그날, 저는 프랑스 국회 국방위원회 비공개 작전 자문회의에 참석했죠. 미국산 다연장 로켓 후속 무기 도입이 당면 과제였습니다. 회의장에는 프랑스 국방부 고위 간부들과 국회의원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이마스의 공급 지연과 단가 인상 보고서가 전달되자 의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죠. 그때 막말로 악명 높은 르구아 의원이 코웃음을 치며 일어났던 것입니다. 한국은 늘 빠르고 싸죠. 그게 장점이긴 한데 전투라는 건 정밀성과 판단의 문제입니다. 우리같이 경험 많은 군대에 그 정도 기술이 어울릴까요? 침묵이 흘렀고 몇몇 인사들은 얼굴을 찡그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프랑스 국방부 평가관 마리안느 르블랑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말없이 펜을 움켜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있었죠. 다음 날 저는 브뤼셀에 있는 한화 유럽지사를 방문했습니다. 이정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유럽지사장은 노트북으로 시연 영상을 보여주었죠. 천무가 7분 만에 사격 위치에 도달하고 239mm 유도탄 12발을 연속 발사한 뒤 3분 만에 재이동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사거리 최대 290km, 2인 운용, 12발 유도탄, 그리고 탄두 선택까지 가능합니다. 이정훈이 차분하게 설명했죠. 르블랑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정밀도는 어떻습니까? 하이마스급입니다. 하지만 납기는 절반이고 정치적 조건도 없습니다. 이정훈의 대답은 단호했죠. 르블랑은 화면을 응시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싸고 빠른 것만으론 설명 안 되는 정밀함이네요. 며칠 후 저는 우연히 국방부 비공식 분석 보고서가 유출된 것을 발견했죠. 보고서 제목은 미국산 무기 대안 검토 및 동아시아 방산 기술 분석이었습니다. 요약문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K239 천무는 나토 기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유일한 대체 자산으로 평가됨. 하이마스는 미 정치적 영향력에 과도하게 종속됨. 그 문서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늘 미국의 군수 창고에 의존해왔는데 이젠 생각을 바꿔야 할 때야. 저는 그 순간 한때 전쟁의 폐허에서 벗어나 이제는 세계 최고 무기를 만드는 나라로 우뚝 선 한국의 위상이 유럽 군사 전략까지 바꾸려 하고 있음을 실감했죠. 과거 우리가 무시했던 그 나라가 이제는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보고서가 유출된 지 이틀 후 폴란드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르샤바에서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 야쿠프 노바크가 정역적인 기자회견을 열어 선언했죠. 우리는 더 기다리지 않습니다. 한국산 천무 288문을 도입하며 자국 생산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노바크 장관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프랑스 기자들이 즉각 질문을 던졌죠. 왜 미국 하이마스가 아닌가요? 노바크는 단호히 답했습니다. 미국은 요청서를 받고도 3개월째 회신이 없었습니다. 전쟁은 가성비가 아니라 납기와 실전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미 증명했습니다. 폴란드의 발표는 유럽 전역에 충격파를 일으켰죠. 다음 날 열린 프랑스 국회 국방위 내부 회의에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했을 때 회의장 분위기는 이미 한껏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천무를 비하했던 앙투안 의원이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폴란드가 먼저 체결했다고? 프랑스가 조립 무기 뒤따라간단 소리 듣고 싶습니까? 그러자 평소 과묵했던 르블랑이 처음으로 반격했습니다. 조립이 아니라 자기 기술로 전장을 지배하는 국가입니다. 우린 지금 유럽의 무기 패권을 뺏기고 있어요. 마르쉐 위원장은 묵직하게 한마디 던졌죠. 폴란드는 치고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유럽 자존심만 지키고 있군요. 그 자리에서 토론이 격렬해질 때 제 태블릿으로 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천무와 하이마스 비교 도표에는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K239 천무는 사거리 80에서 290km, 다탄두 원격 조작 가능, 유럽 다수국 수출 검토 중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하이마스는 사거리 80에서 300km, 탄약 미국 독점, 최소 2년 납기, 도입 비용 2.3배 상승으로 평가되었죠.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맨 하단 나토 평가관의 메모였습니다. 현장 운용 기준으로 천무가 더 유연하고 자주권 보장에 적합함. 저는 회의가 끝난 후 르블랑에게 조용히 말을 걸어보았고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지금까지 미국이 지원해주던 무기에 감사하며 살았지만 이제 그 구도가 완전히 바뀌고 있네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한 무기 수출국을 넘어 유럽의 안보 판도까지 흔들고 있다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무기를 사겠다고 하면 고맙다고 했는데 이제는 한국에게 무기를 달라고 줄 서는 세상이 되었죠. 한국이 기술 수출국에서 기술 패권국으로 떠오르는 역사적 전환점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의 정역적인 발표 이후 프랑스는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프랑스 국방부 대표단과 함께 한국 천무 실사를 위해 충청남도 안흥 시험장을 방문하게 되었죠. 이 방문은 단순한 실사가 아니라 유럽의 안보 패러다임이 바뀌는 전환점이 될 것이란 예감이 들었습니다. 안흥 시험장에 도착하자 이정훈 한화 유럽지사장이 우리를 맞이했죠.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긴장되어 보였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건 마케팅이 아닙니다. 실제 전장에 투입 가능한 탄도, 속도, 유연성입니다. 이정훈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지휘관용 관측실에서 장 피에르 마르쉐 의원, 르블랑, 기술관 4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천무의 실전 시연이 시작되었죠. 천무는 놀랍게도 7분 이내에 전개를 완료했고 유도탄 12발을 연속으로 발사한 후 단 3분 만에 이동을 마쳤습니다. 이어진 브리핑실에서 이정훈은 더 자세한 설명을 이어갔죠. 천무는 한국 공군과 육군 합동교전에서 수십 차례 검증된 무기입니다. 사거리, 운용시간, 다탄두 능력 모두 나토 요구를 충족합니다. 스크린에는 2022년 아랍에미리트 훈련, 2023년 사우디아라비아 접경 시뮬레이션, 그리고 2024년 폴란드 동부 방어 훈련에서의 천무 명중 영상이 차례로 상영되었습니다. 영상 속 천무의 정확성과 운용 속도의 회의실 안이 다시 조용해졌죠. 장 피에르가 뜸을 들이다 물었습니다. 우리가 하이마스를 선택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훈은 단호하게 답했죠. 하이마스는 좋은 무기입니다만 프랑스의 요구에 맞게 조정되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 천무는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것이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국가 안보 철학의 문제임을 깨달았습니다. 유럽이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새로운 협력 관계를 모색하는 중대한 순간이었죠. 실사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자 프랑스 주요 언론 르 몽드와 피가로는 한국 무기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내보냈고 소셜미디어와 군사 포럼에서는 반응이 폭발적이었죠. 그런 걸 왜 지금껏 숨겼지? 유럽이 동양 무기에 배워야 한다는 시대가 온 듯하네. 한 사용자가 올린 글이 수천 개의 공감을 받았고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국방위 공식 여론조사에서는 미국산 대신 한국산 천무 도입에 찬성하는 비율이 62%에서 74%로 급상승했죠. 비행기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한국이란 나라가 이룬 기술적 성취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만든 기술은 단순한 복제품이 아니라
전쟁과 평화의 경계에서 단련된 독자적 철학의 산물이었죠. 우리 세대가 그들을 단지 값싼 노동력의 나라로만 여겼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들의 기술이 우리의 안보를 결정짓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프랑스로 돌아온 지 사흘 만에 르블랑은 국방위에 정식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고위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 저도 참석하여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죠. 보고서 제목은 K239 천무 도입의 전략적 가치평가였습니다. 그 내용은 단순한 무기 평가를 넘어선 전략적 분석이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천무의 납기가 10개월, 비용은 하이마스의 60% 수준이며 유럽 내 현지 생산 가능하고 기술 도입 및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하다는 등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죠. 르블랑의 발표를 듣던 마르쉐 위원장의 표정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이건 무기가 아니라 외교 전략이군요. 미국이 우릴 도와주는 게 아니라 통제하려 든 것으로도 생각이 드네요. 마르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천무 도입 검토 소식이 언론에 공개되자마자 프랑스 주요 방산 기업들인 엠베데아와 탈레스 등이 강력한 로비 활동을 시작했고 그들의 주장은 명확했죠. 한국 무기는 프랑스 기술 시장을 교란할 수 있습니다. 자국 무기 체계와 호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 방산 기업 임원이 국방위 청문회에서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르블랑은 냉정하게 반박했습니다. 문제는 호환이 아니라 우리가 3년 내에 전투 준비를 마칠 수 있느냐입니다. 저는 이 논쟁이 단순한 무기 도입 문제가 아닌 국가 전략의 근본적 전환점임을 직감했죠.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서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프랑스 대통령 안보보좌관실에서도 천무 도입 검토 보고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내부회의의 특별 참관인으로 초청받은 저는 대통령 수석 보좌관의 발언을 직접 들을 수 있었죠. 만약 이걸 한국 무기를 도입하면 미국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나? 그가 회의실을 둘러보며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걸 감당할 외교력이 있는가? 그의 질문에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마르쉐 위원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반문했죠. 그 질문, 지금 한국보다 우리가 먼저 던져야 할 질문 아닙니까?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르블랑과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무거웠지만 눈빛은 단호했죠. 70년 동안 우리는 미국이 안보를 보장해준다는 믿음 아래 살았지만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미국의 통제가 아닌 진정한 협력을 제안하는 새로운 파트너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세대는 늘 서양과 동양의 경계를 명확히 두고 살아왔습니다. 미국은 주도하는 리더였고 아시아는 따라가는 팔로워였죠. 하지만 이제 한국이란 나라가 그 경계를 무너뜨리고 유럽의 안보 구조까지 재편하려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기술을 수입하는 나라가 아니라 안보의 철학을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죠. 프랑스 대통령실의 미국 국방부 채널을 통해 메시지가 도착한 것은 천무 도입 논의가 본격화된 직후였습니다. 비밀 외교 채널로 전달된 메시지의 내용은 간단했지만 그 무게감은 결코 가볍지 않았죠. 저는 외교 안보 관계자들과의 만남에서 그 내용을 전해 들었습니다. 우린 동맹국이 전략적 무기를 도입할 때 충분한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메시지는 겉으로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같은 날 CNN은 익명의 미 국방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죠. 한국 무기가 나토 내 전략 균형을 흐트러뜨릴 수 있다. 프랑스 외교부 국장이 브리핑 후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동맹이 선택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네요. 미국의 은근한 압박이 시작되자 프랑스 국회 내에서도 갈등이 표면화되었죠. 보수 진영은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한국 무기는 검증이 부족하고 기술 호환 불가하다. 이런 주장들이 연일 미디어를 장식했습니다. 극우 인사 앙투안 르구아 의원은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목소리를 높였죠. 전장을 동양 기술에 의존하는 건 역사적 실수가 될 겁니다. 우린 프랑스입니다. 르블랑과 오찬을 함께하던 중 그녀는 고개를 들고 반문했습니다. 기술은 자존심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프랑스 국민은 천무 도입 문제를 두고 둘로 갈렸습니다. 한쪽에서는 자국 방산을 지켜야 한다 라는 주장이
다른 쪽에서는 미국은 믿을 수 없다. 실용적으로 가자. 라는 주장이 맞섰죠. 르몽드는 사설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국산이냐 외산이냐가 아니다. 쓸 수 있느냐이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저는 유럽의 안보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감지했습니다. 지금까지 나토는 미국의 주도 아래 움직여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이라는 변수가 등장하면서 그 균형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죠. 마리안느 르블랑은 제게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동맹과 실리 사이에서의 균형입니다. 미국의 동맹국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우리 군의 실질적 전투력을 높일 방법을 찾아야 해요.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냉전 시대부터 형성된 안보 구도가 흔들리는 순간이었죠. 과거에는 미국이 지시하면 동맹국들이 고개를 끄덕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 틈새를 파고들어 전통적 동맹 관계마저 재정해하려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죠. 프랑스 내 여론조사에서는 한국 무기 도입이 미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기술적 우위와 납기를 생각하면 천무가 최선이라는 현실적 판단이 공존했습니다. 안보와 기술, 정치와 경제가 복잡하게 얽힌 문제 앞에서 유럽은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프랑스 국방부의 최종 결정이 임박한 시점, 이정은 한화 유럽지사장이 파리에 입국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프랑스 산업부에서 열린 비공식 회동의 참관인 자격으로 동석할 기회를 얻었죠. 회의실 분위기는 팽팽했습니다. 미국의 압박과 국내 방산 기업들의 반발 속에서 진행되는 민감한 회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정은은 조용히 서류 한 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우린 방산을 팔지 않습니다. 전략을 공유합니다. 그의 말에 참석자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죠. 제안서에는 천무백문 도입, 프랑스 현지 조립 가능, 일부 탄약 기술 이전 협상 가능, 유럽 내 공동 연구 가능성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닌 기술 동맹을 제안하는 내용이었죠. 마리안느 르블랑은 서류를 꼼꼼히 검토한 후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무기 수입이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기술 질서 안으로 끌어들이는 계약이에요. 그날 저녁 대통령 관저에서는 안보 관련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안보보좌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자리였죠. 저는 참관인으로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우리가 한국과 손잡는 건 나토 일부의 반감을 살 수도 있습니다. 안보보좌관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그건 미국이 프랑스를 설득하지 못한 탓입니다. 그리고 이 무기는 우리 군을 10년 앞당길 수 있어요. 회의가 끝나고 대통령은 국방부에 전격적인 가계약 진행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순간 프랑스의 방위 전략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죠. 다음 날 저녁 파리 국방부 청사에서는 정격적인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정은과 르블랑이 나란히 선 모습은 상징적이었습니다. 동양과 서양, 과거에 원조받는 국가와 원조하는 국가의 관계가 완전히 뒤바뀐 역사적 순간이었죠. 프랑스는 실용과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르블랑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정은도 이어 말했죠. K239 천무는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유럽의 자주성을 위한 열쇠입니다. 회견장을 빠져나오는 길에 마리안느 르블랑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를 만들었어요. 프랑스의 독자적 군사 전략이 시작되는 날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랑스의 결정이 유럽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몇 시간 후 미국 국무부는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기울어진 판세를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었죠. 프랑스는 이미 선택을 마쳤습니다. 그날 저녁 파리의 한 카페에서 이정훈을 만났습니다. 그는 긴장이 풀린 표정으로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우리 세대는 늘 기술만 팔았지 전략을 주도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유럽이 우리가 짬판에 들어오고 있어요. 그의 말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세계 군사 질서의 재편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오랜 동맹 관계까지 흔들 만큼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낸 순간이었죠. 그리고 프랑스는 그 변화의 선두에 서겠다는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프랑스와 한국의 정역적인 협약이 체결된 지 2달 후 사르데냐 훈련장에서 프랑스 육군 저포병대대가 천무 실사격 훈련을 실시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나토 회원국 참관인 자격으로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볼 기회를 얻었죠. 이 훈련은 프랑스군이 처음으로 한국산 무기를 실전 체제로 운용하는 자리였습니다. 훈련장에 도착하자 여러 국가의 나토 장교들이 이미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의구심과 호기심이 동시에 읽혔죠. 천무가 전개하는 순간부터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놀랍게도 7분 만에 모든 준비를 마친 천무는 12발의 유도탄을 연이어 발사했습니다. 날아간 유도탄이 표적에 정밀하게 명중하는 순간 참관석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나왔죠. 미군 참모는 옆 사람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건 하이마스보다 빠르다. 독일군 장교도 중얼거렸죠. 사거리 280km에서 오차 5m라니 이게 가능하다고? 훈련이 끝난 후 현장 브리핑에서 르블랑은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것은 단순한 무기 시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유럽 항위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순간이죠. 이 훈련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일주일 후 나토 기술위원회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죠. 논의 끝에 위원회는 나토 공식 기준의 천무의 일부 탄약을 등재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한국산 무기가 유럽 방위체계의 표준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혁명적인 변화였습니다. 기술 보고서에는 이런 문장이 실렸죠. K239 천무는 전술 탄도와 다연장 기능을 동시에 충족하는 유일 무기체계로 평가됨. 나토에서 미국 무기가 기준이 아니게 될 수도 있다는 소식을 접한 미국 내 보수 언론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흔들림 없이 입장을 고수했고 프랑스 국방부 대변인은 간결하게 말했죠. 우리는 성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한국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국회가 한화와 프랑스의 천무 합작 생산과 수출 계약을 공식 승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저는 이 소식을 듣고 한국을 직접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날, 국회에서는 국방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었습니다. 우린 한때 무기를 빌려 쓰던 나라였습니다. 이제는 전략을 수출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의 말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느꼈죠. 불과 70년 전 전쟁의 폐허였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의 방산 기술력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단순한 모방이 아닌 독자적 기술력으로 말입니다. 한화 본사를 방문했을 때 이정훈 지사장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는 천무가 개발된 과정을 설명해 주었죠. 우리는 미국의 무기를 따라 만들기보다 한국의 지형과 전장 환경에 맞는 독자적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된 거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예전엔 총 한 자루 수입하는 것도 고개 숙였던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 방위 산업의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룬 변화는 단순한 산업적 성취를 넘어선 역사적 반전이었죠.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천무가 서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2달 후 파리에서 프랑스 혁명 기념일 군 퍼레이드가 열리는 날이 밝았습니다. 이날 퍼레이드에는 국가 주요 무기 전력이 전시되는데 처음으로 K239 천무 프랑스 버전이 깃발을 달고 등장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저는 참관인 자격으로 샹젤리제 거리 특별석에 초대받았고 퍼레이드가 시작되고 다양한 프랑스 무기들이 차례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천무의 포신이 모습을 드러냈을 때 관중들은 태극기가 그려진 포신을 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제 옆에는 어린 소년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저건 뭐야? 아버지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우리를 지켜주는 한국 무기야. 그 장면을 보며 제 마음속에 묘한 감정이 일었죠. 프랑스와 같은 서구 강대국이 아시아 국가의 무기로
자국 방위를 책임진다는 사실이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퍼레이드가 끝난 후 세계 주요 언론은 이 역사적 순간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CNN은 앵커의 말로 방송을 시작했죠. K-드라마, K-팝에 이어 K-방상까지. 유럽의 심장에서 한국 무기가 기준이 되는 날이 왔습니다. 영국 공영방송도 심층 분석에 나섰습니다. 한국은 방산을 통해 외교, 기술, 전략을 수출하는 국가가 됐다. 이제 더 이상 대체제가 아니다. 마리안느 르블랑은 한국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 무기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믿음과 기술의 결합이었죠.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말을 이었습니다. 그걸 만든 나라가, 그걸 지켜온 사람들이 자랑스러울 겁니다. 인터뷰를 마친 후 르블랑과 함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감회에 젖은 표정으로 말했죠. 우리가 처음 천무를 검토했을 때만 해도 이런 결과를 예상한 사람은 없었어요. 한국이 유럽 방위 전략의 중심에 서게 될 줄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은 무기 하나의 성공을 넘어선 세계 질서의 변화입니다. 동쪽과 서쪽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순간이죠. 다음 주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천무 체계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유럽 방위 협력 체계가 논의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한 방산 수출국이 아니라 글로벌 안보 전략의 설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죠. 불과 70년 전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미국의 원조로 겨우 생존했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강 대국들의 안보 전략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든 무기는 단순한 철의 덩어리가 아니라 세계 질서까지 재편하는 역사의 변곡점이 되었죠. 한국이 이룬 성취는 단순한 기술적 발전이 아니라 세계사의 흐름을 바꾸는 위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무기 하나가 70년간 이어진 세계 안보 질서를 뒤흔든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한국의 천무는 단지 포신과 발사대가 아니라 기술 독립의 상징이자 새로운 세계 질서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한때 무기를 빌려 쓰던 한국은 이제 세계의 전략을 설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세계 곳곳에서 펼쳐질 한국 기술의 새로운 기적을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우인스의 수진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만의 해외 감동 이야기가 늘 당신 곁에서 따뜻한 순간으로 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수진이랑 우인스 다음에도 함께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